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금융일반 여러분 책 교과서 50페이지 금융정책 및 감독기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라는 것은 한국은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금융정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왜 필요한가 한번 봅시다. 금융정책은 물가 안정을 통해 경제 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물가의 안정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조정해 줘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시중의 통화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통화량이 이제 시중에 통화량이 많다. 돈이 많고 물건이 적게 될 경우 당연히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죠? 돈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물건이 적으니까 물건의 가치는 당연히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미팅을 하는데 남자가 한 명 나왔어요. 그죠? 남자가 한 명이 이렇게 나왔다. 근데 여자가 두 명이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 여자가 둘이가 나왔네요. 그 남자의 가치가 올라가죠. 그죠? 적으니까 여자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죠? 이와 같이 이제 통화량이 너무 많으면은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어지고요. 또 실물 자산 가치, 즉 물건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언제 주로 일어나냐면은 이제 경기가 좋을 때가 되어지죠. 호경기, 그죠? 막 취업도 잘 되고, 그다음에 이제 월급도 급여도 막 오르고, 그죠? 월급도 막 상승되어지고. 그러면 또 장사가 잘 되고, 그죠? 그러면 뭐 생산도 잘 되고, 그죠? 뭐 또 고용도 잘 되고, 이런 시기에, 사람들 주머니 속에 이제 고용이 잘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 돈은 소비로 또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어지니까 물건은 상대적으로 한정되어져 있으니까 실물 자산의 가치가 상승되어져서 경기가 과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명목상 소득은 뭐 그대로지만 실질 소득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이 되어지죠. 물건의 가치가 오르면 옛날에 100원에 한 개 살 수 있던 것을 갖다가 이 한 개짜리가 얼마가 올랐냐? 110원으로 올랐어요. 그죠? 그럼 이제 100원으로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실질 소득이 떨어지는 그런 역효과도 가져오게 되어진다. 이때 누가 개입을 한다? 예, 중앙은행이 무엇으로? 금융정책을 통해서 개입해서 이와 같이 과열되어진 경기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반대로 이제 통화량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시중에 돈이 없다. 이건 이제 주로 불경기 때 일어나는 현상이 되어지죠. 그죠? 불경기 때. 그러면 실업이 많아지고, 그죠? 그럼 실업이 많아지고 또 소득이 어떻게 되어지죠? 줄어들게 되어지죠. 그죠? 돈을 이제 시중에 내놓지 않는 거죠. 시중에 내놓지 않으니까 돈의 가치가 어떻습니까? 올라가게 되어지겠죠. 그죠? 그럼 물건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팔아야 되니까, 돈이 별로 없으니까, 이 실물 자산의 가치는 하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100원에 살 수 있었던 것이 안 팔리니까 90원으로 세일한다. 그죠? 90원으로도 안 팔리니까 80원에 세일한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점점점 실물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어집니다. 경기 침체 현상이 나죠. 이때도 누가 개입을 한다고요? 중앙은행이 무엇으로? 금융정책으로. 어떤 금융정책으로? 시중의 통화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통화량 증감에 따른 경기의 움직임, 그죠? 통화량 증감에 따른 경기의 움직임 50쪽에 있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의 가치가 떨어졌다. 통화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렇죠? 이건 뭐가 되는 것이죠? 통화량이, 즉 돈의 양이, 시중에 있는 돈의 양이 물건의 양보다, 재화의 양보다 더 많다는 거죠. 재화의 양보다 많다. 너무 많이 풀렸다. 그러므로 통화가
가치가 떨어지고 재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물자산, 우리 실물자산이라 얘기하죠. 실물자산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언제 일어난다 그랬죠? 호경기 때 일어난다 그랬죠. 호경기 때 발생하죠. 경기가 좋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점점 상승하게 되어지겠죠. 이래 되면 그죠? 물가가 물건의 가치가 점점 상승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100원을 가지고 A라는 물건을 한 개 샀는데 그죠? 근데 이제 A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실물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옛날에 100원에 주고 샀던 것이 110원으로 상승했어요. 그러면 이제 100원 가지고 A라는 물건을 한 개 못 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는 명목 소득은, 이름 그대로의 소득은 100원이 그대로지만 실질 소득은 어떻게 되어졌다? 감소되어졌다. 그죠? 감소되어졌다. 명목 소득은 그대로지만은 실질 소득은 감소되어졌다. 이제는 실제로는 한 개를 못 사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죠.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것이 심화되어지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현상이 되어지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돈의 가치가, 시중에 돈이 너무 풀려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실물자산의 가치가 많이 치솟는 것, 이 같은 경우를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제 중앙은행에서 금융정책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때 금융정책을 쓰게 되시죠.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시중에 돈을 갖다가 이제 은행이라든지 또는 국가에서 유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시중에서 돈이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은행의 이자를 갖다가 높여야 될까요? 낮춰야 될까요? 그렇죠. 많이 저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자를 높여야 되겠죠. 그래야지 시중의 돈들이 은행으로 유입이 되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채권 같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권을 갖다가 많이 발행해야 되겠죠. 그죠? 많이 발행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채권의 이자율이 좀 이자가 높으면은 시중에 있는 돈들이 안정자산으로 이렇게 몰리게 되십니다. 그래서 시중에 화폐가 전부 다 이제 채권 쪽으로 들어가게 돼서 시중에 돈이 줄어들게 되시겠죠. 그죠? 시중에 돈이 줄어들게 되어진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냐면 이제 시중에 이제 돈이 너무 또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반대로 통화량이 뭐보다? 재화보다 적을 때가 이제 발생한다 이 말이죠. 이때는 언제가 일어나냐면은 불경기 때 주로 일어나는 현상이 되죠. 예를 들면은 공장이 잘 가동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고용이 안 되겠죠. 소비가 안 되겠죠. 소비가 안 된다. 통화량이 적다 이 말, 아낀다 이 말이죠. 그죠? 소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에서는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죠? 생산이 떨어지게 되겠죠. 당연히. 생산이 떨어지면 뭐가 되어집니까? 고용을 갖다가 안 하게 되어지거나 또는 해고하게 되어지죠. 고용이 떨어지면 이런 사람들은 또 뭐가 되어집니까? 소비를 갖다 줄이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어짐으로써 불경기에 접어들게 되어지는데요. 이때 우리는 통화량이 너무 적고 이제 통화량의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그죠? 가치는 올라가고 물건이 너무 흔해가지고 물건이 너무 많아서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갖다가 우리는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가 되죠. 그죠? 경기 침체가 되시는 겁니다. 자, 이때 또 이제 누가 개입을 하냐면은 중앙은행에서 개입을 하게 되죠. 중앙은행에서 정책을 수립하게 되는데 돈이 시중에 너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돈을 갖다가 시중으로 다시 화폐를 갖다가 돈을 어디로? 시중으로 풀어야 되겠죠. 그죠? 시중으로 풀어야 되려면은 이자를 높여야 됩니까? 낮춰야 됩니까?
이자는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은행에 돈을 넣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걸 딴 데 투자하자라고 은행에 저금해놨던 돈들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이라든지 국공채 있죠. 그죠? 국공채라든지 이런 것들 국가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했던 국공채권을 갖다가 전부 다 매입을 하게 되십니다. 그죠? 매입을 하면은 국공채가 이제 빚을 갚는 대신에 뭐가 나갑니까? 나라에서 돈이 시중으로 풀리게 되어지겠죠. 그럼 시중에 돈이 많이 쌓이게 되어진다. 이렇게 해서 경기 침체를 다소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 반복해 하면서 통화가 적정 수준이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바로 금융 통화량 증감에 따른 경기 움직임, 통화 정책의 방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금융 정책의 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 정책의 결정은 그러면 어디서 하느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금융통화위원회는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을 하는데 아까 우리 금융정책이 했죠. 금융정책의 의사결정기구가 바로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이자를 갖다가 높이자, 준비금을 높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구성은 몇 명으로 되어 있냐면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하는 한국은행 총재, 그 다음에 부총재,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에서 추천하는 5명. 이 누가 임명하냐면 대통령이 임명한 5명. 이렇게 해서 총 7명이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인원이 되어집니다. 자, 정책 수립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이제 7명 중에 5명 이상의 출석해야 되고요. 이 5명이 출석한 가운데서 과반수의 찬성, 즉 3명만 찬성하면 정책이 결정되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자, 다음은 금융정책의 여러가지 유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금리 제도를 한번 알아봅시다. 기준금리는 말 그대로 이자를 조정하는 제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통화량 조정을 위해 정책 금리, 은행 이자죠, 그죠? 금리를 변동시켜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정하는 것이 기준금리 제도가 되어집니다. 자, 기준금리 변동은 이렇게 기준금리가 변동되어지면요,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시장금리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그죠? 중앙은행에서 이자를 높이면 일반 은행에서도 이자를 높이게 되어지겠죠, 그죠? 그죠? 중앙은행에서 만약에 중앙은행에서 이자를 갖다가 이렇게 높이다, 그죠? 그러면 시중은행에서도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이자를 높이게 되어지겠죠, 그죠? 시중은행에서도, 그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돈이 이제 이자가 높아지니까 돈이 이렇게 유입되어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금 대출 금리가 당연히 이렇게 높아지죠, 그죠? 그래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 이와 같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와 같은 금융정책은 금융통화위원회 정책결정기구이라 그랬죠, 그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월 회의를 해서 둘째 주 목요일에 기준금리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렇다 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기 상황에 따른 금융정책 방향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경기가 과열되어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호경기라는 거죠. 시중에 돈이 많이 많다 이 말입니다. 돈이 많이 풀렸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기준 금리를 인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돈이 많이 풀리는 이 돈들이 어디로? 은행으로 전부 다 유입되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돈이 은행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 어떻습니까? 대출해 갔던 사람들도 이자의 부담을 느껴서 은행에 돈을 갚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중의 돈이 줄어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통화량을 흡수하는 정책을 써야 됩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되겠죠. 경기가 과열되어지면 시중에 있는 돈을 흡수해야 된다. 자, 이때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제 이자가 높아졌다고 생각합시다. 기준금리가 인상됐으니까 저축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소비는 어떻게 되나요? 줄어들겠죠. 왜? 시중에 돈이 없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소비는 감소되겠죠. 돈이 전부 다 은행으로 들어오고 갚고 이래야 하니까 소비는 잘 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실물 자산의 수요도 실물 자산에 투자하기보다는 은행에 돈 넣는 것이 낫다. 그죠? 그리고 또 빚을 갚아야 되니까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대출도 어떡합니까? 이자가 너무 높죠. 그러니까 감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투자도 왜 되어집니까? 투자보다는 은행에 넣어놓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수익이 많다. 그럼 투자 안 합니다. 그죠? 투자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서 투자하던 사람들도 이자가 높으면 부담이 되어서 주식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가 감소하게 되어지고요. 또 생산도 어떻게 되십니까? 감소하게 되어지죠. 그죠? 소비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기 소비가 감소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생산은 당연히 감소되어지겠죠. 생산이 감소되어지니까 어떡합니까? 실업률도 증가하게 되어지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지나친 경기 과열에 따른 금융정책 방향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되어지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경기가 침체되어졌다. 불경기다. 그죠? 불경기에 시중에 돈이 없다는 이야기죠. 돈이 시중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준금리를 갖다가 내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은행에 있던 돈들이 어떻게 되십니까? 시중으로 빠져나가게 되어진다. 그죠? 그 금리 인하가 되어지는 또 어떻습니까?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내가지고라도 딴 데 투자를 해야 되겠다. 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중으로, 시중에 돈이 이제 풀리는 현상이 일어나죠.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시중에 통화량 공급이 증가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금융정책으로 어떤 효과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은 감소하죠. 이자가 낮으니까 저축에도 큰 소득이 없다. 또 빚도 어떻습니까? 대출은요 따로 나오니까 그때 이야기하고요. 저축은 감소하게 되어집니다. 소비는 증가하게 되어지죠. 시중으로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이 돈들이 전부 다 소비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실물 자산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지겠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이 돈으로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빌리게 되죠. 대출도 증가하게 되어집니다. 이자가 부담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서 부동산에 투기한다든지 또는 돈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투자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시중에서 이제 계속 소비가 증가되고 이렇게 하니까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생산도 증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생산이 증가되어지니까 실업률도 자연스럽게 감소되게 되어지죠.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어졌을 때는 중앙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시중에 돈을 갖다가 많이 공급량을 늘리게 되어지죠. 그러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어서 이와 같은 금융정책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공개시장 운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가항에서는요, 우리가 기준금리를 이제 조정함으로써 어떤 금융정책 효과를 노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개시장을 운영하는데, 국가의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죠. 중앙은행에서. 그래서 통화안정증권이라든지 국공채, 통화를 안정시키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 통화안정증권이죠. 그 다음에 국공채, 이와 같은 것을 발행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금융정책 방향과 정책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기가 과열되어졌다. 경기가 과열되어졌다는 말은 바로 호경기라는 이야기다. 그죠? 호경기 때는 시중에 돈이 이제 많이 풀렸다. 그죠? 돈이 많이 풀렸다. 시중 돈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채권을 갖다가 매입해야 될까요? 매각해야 될까요?
당연히 채권을 매각해야 되죠. 그래서 채권을 갖다가 판매합니다. 그죠? 채권을 매각은 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팔면은 돈은 어떻게 됩니까? 중앙은행으로 흡수되어지겠죠. 그죠? 시중에 있는 돈이 은행으로 흡수가 되어집니다. 그죠? 흡수가 되어서 시중에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되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시중의 통화량을 흡수하는 정책을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정책 효과는 시중의 자금을 흡수함으로써 과열되어진 경기가 다시 진정을 하게 되어지겠죠. 그죠? 이제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경기가 침체되어졌다는 것은 시중에 돈이 어떻다는 거죠? 돈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채권을 매입하게 되어집니다. 채권을 매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 있는 돈이, 중앙은행에 있는 돈이 시중에 풀리게 되어지겠죠. 시중으로 이제 화폐가 공급이 되죠. 화폐 공급. 즉 돈이 풀린다 이 말이에요. 돈이 풀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중에 이제 돈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경기가 점차 회복하게 되어지겠죠. 그죠? 이런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국채나 공채 또는 채권 이런 것을 발행을 하거나 또는 매입함으로써 이제 통화량을 조정하는 정책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두 가지 있다. 그죠? 하나는 금리에 대한 정책, 두 번째는 공개시장 운영제도에 대한 정책.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급준비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예금액의 일부를, 금융기관이죠. 일반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의 일부를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은행에 이제 예금을 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에 대한 나중에 지불이라든지 안정성을 꾀하기 위해서 일부의 금액을 갖다가 예탁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급준비제도인 것이죠. 그죠? 이 지급준비도를 그림으로 잠시 내면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0%의 지급 준비를 했다. 예를 들면요. 준비 제도가 되어졌다. 중앙은행에서 지시를 했다. 그죠? 그러면은 은행에서 100원이 있던 사람들은요. 20원은 못 쓰게 되어지는 거죠. 20원 못 쓰고 얼마만 쓰게 된다? 80원만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20%는 중앙은행에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80만 쓰게 되죠.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가 아니라 돈을 더 시중에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급 준비를 낮춰야 되겠죠. 그죠? 시중에 더 풀리면, 야를 갖다가 지급 준비를 10으로 낮추면은 10원이 더 풀리게 되어져서 시중에 90원이 이렇게 풀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에서 중앙은행이 예치하는 요 지급 준비금을 갖다가 조정함으로써 돈을 갖다가 시중에 공급하기도 하고 다시 흡수하기도 하고 이런 정책을 바로 지급준비제도라고 합니다. 한번 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과열되어졌다. 자, 경기가 과열되어졌다. 우리 아까 10과 20% 한번 생각해 봅시다. 80, 20 이건 준비입니다. 준비금입니다. 지급준비금. 그러면 이때는 경기가 과열됐다는 것은 시중에 또 계속 반복됩니다. 돈이 많다. 공급이 많이 됐다. 그죠? 그럼 돈을 흡수해야 되겠죠? 돈을 흡수하려면 지급 준비를 높여야 될까요? 낮춰야 될까요? 지금 80원이 시중에 돌고 있는데, 그죠? 그렇죠. 30원으로 올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십니까? 시중으로 나가는 돈은 80원 내라 70원이 되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시중에 돈이 줄어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시중의 돈이. 그래서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게 되어집니다. 20원에서 30원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어지죠. 그럼 시중의 통화량을 흡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출 자금이 감소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진정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80원만큼 대출을 하거나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70원 뺏기 대출하거나 투자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대출 자금이 감소하게 되시죠. 자,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었다는 말은 시중에 돈이 어떻다는 겁니까? 많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럼 시중에 돈이 많이 없다면은 아까 우리 또 80과 20을 한번 해볼까요? 20원이 직업준비율이고 80원이 이제 운영비라면 직업준비금이다. 그럼 시중에 돈이 별로 없어요. 이제 80원만 운영되고 있다. 더 많이 풀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더 많이 풀어야 되겠다. 그럼 직업준비율을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낮춰서 10원으로 하면은 요 10원이 이제 운영비로 나가서 90원이 이제 시중에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 돈이 더 많이 공급되어지게 됩니다. 돈이 많이 풀리게 되죠. 그래서 경기를 갖다가 활성화시키게 되어집니다. 자, 경기가 침체할 때는 직업준비율을 이렇게 낮추습니다. 20원에서 10원 낮추습니다. 그래서 10원이 더 시중에 풀리도록 합니다. 공급량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출 자금이 옛날에는 80원이었던 것이 이제는 90원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회복하게 되어진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여수신 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여수신 제도. 제일 처음에 이제 어떤 정책이 있었죠? 금리를 조정하는 제도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공개시장 운영제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직업준비제도. 네 번째는 여수신제도입니다. 여신은 빌려주는 것이고요. 수신은 예급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기관에 부족 자금을 대출하거나 또는 여유자금을 예금을 받음으로써 통화량을 조정하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가 이제 과열이 됐다. 그죠? 경기가 과열이 되면 이거 도대체 몇 번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다. 그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다. 그럼 이제 돈을 갖다 흡수해야 되잖아요. 은행에서 또는 국가에서 이제 흡수를 해야 된다. 그죠? 그렇다면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여유자금을 어떻게 하게 합니까? 중앙은행에 예금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은행에 돈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니까 시중에 풀리지 않겠죠. 그만큼. 그래서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금융정책 효과는 자금 조정 예금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죠? 그거는 바로 뭐냐면은 금융기관에서 여유자금이 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떡합니까? 그냥 아무 수익이 없지만 중앙은행에 조금이라도 예금을 하면은 이자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유자금을 예치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중의 통화를 흡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경기 침체다. 또 나온다. 그죠? 경기 침체다. 시장에 이제 이야기 안 해도 알겠죠? 돈이 어떻다? 없다. 경기 침체 돈 없다. 그죠? 그래서 불경기다. 불경기. 취업도 안 되고 생산도 안 되고 고용도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시중에 돈을 풀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은 중앙은행에서 금융기관에 대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가 되어지면은 시중에 통화량이 공급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정책들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효과라기보다는 첫 번째, 자금 조정 대출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금융기관에 부족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죠? 그래서 돈을 갖다가 이제 공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루 중에 일중, 그 다음에 당좌 대출을 하는 제도가 있다. 당일 영업시간 중에 일중이죠. 그죠?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족 자금이 있는 것을 파악해서 여기에 대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돈을 대출함으로써 시중에 돈을 공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중, 하루 중 당좌 대출 제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융중개 지원 대출 제도. 그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의 돈이 부족한 것을 파악해서 중소기업 부족 자금을 갖다가 지원해 준다. 정책이죠, 이것도. 그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중소기업에서 경기 부족할 때. 그죠? 그래서 이때 금융중개 지원, 그죠? 중개해 준다. 그죠? 대출 제도, 대출을 해준다. 어디에? 중소기업의 부족 자금에. 그 다음에 이제
특별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죠. 그죠? 경기가 워낙 안 좋은데 유동성이 악화되어진 금융기관, 이제 돈의 별로 없다. 그죠? 뭐 악성 채권을 많이 갖고 있다든지 불안한 그런 이제 금융기관 기관에 이제 또는 이제 영리 기업의 부족 자금, 유동성이 없다는 것은 지금 당장 이제 뭐가 되어집니까? 돈이 부족하다 이 말이죠. 돈이 부족하다 이 말이죠. 유동성이 악화되었다는 것은 당장에 지금 쓸 돈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돈이 부족한 금융기관 또는 영리기업의 부족 자금을 지원하게 되죠. 전부 다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런 거 전부 다 불경기에 일어나는 현상 맞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부족,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기관이 부족 자금이 있다. 이건 경기가 안 좋을 때입니다. 자금 조정 대출. 그 다음에 하루 중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이 부족 자금이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안 되죠. 근데 이제 불경기 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일종 당좌 대출 제도.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부족 자원이 많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생산이 잘 안 되고 어렵다. 이런데 금융 중개 지원을 해준다. 그 다음에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 영리기업의 부족 자금을 지원해주는 특별 대출 제도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금융 정책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기준금리, 이자를 갖다 조정해서 통화량을 조정하는 방법. 두 번째, 공개 시장에 개입하는 거죠. 그죠?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정하는 공개 시장 운용 제도가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급준비제도. 지급준비제도. 즉 지급준비금을 조정함으로써 시중의 통화량을 조정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수신제도. 그죠? 경기가 과열되어졌을 때는 예금을 유도하고 경기가 침체되어서 안 좋을 때는 대출을 해줌으로써 시중의 통화량을 조정하는 정책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용어 해설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안정정보는 통화정책을 위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급준비금은 예금자 보호를 위해 국액이 아니고 고객이죠. 그죠? 고객의 예금 인출을 대비하여 중앙은행에서 보관하는 자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금자가 만약에 돈을 갖다 못 받게 되는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중앙에서 일정 비율을 갖다가 중앙은행에 이제 예치해 놓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바로 지급준비금 제도가 되어집니다. 장시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과서 50쪽부터 오늘 했는데요. 52쪽까지 했는데요.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의문점이 있으면 쌤한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